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자입니다. 올해로 73이고 경북 봉화에서 평생 농사 짓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은 벌써 20년 전에 세상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밭일하면서 지내다 보니 손등은 해져서 갈라지고 허리는 고무줄처럼 휘어졌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이만하면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우물가에서 얼굴을 씻고 손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맨 뒤 감자밭으로 향했죠. 장마 끝의 햇볕이 땅을 단단히 말려주었고 덕분에 감자를 캐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땅 속에서 포슬포슬한 감자들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괜히 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한 알 한 알 손으로 털어내며 아이고 이쁜 것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크고 예쁜 감자들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외아들 성준이 생각이 났거든요. 성준이는 어릴 적부터 감자를 참 좋아했어요. 군것질이 귀했던 시절이라 제가 쪄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엄마, 감자 또 줘 하던 그 소리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올해도 어김없이 아들 생각에 감자 한 상자를 정성껏 골라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신문지에 싸고 혹시라도 멍들까봐 헌 수건을 덧대가며 포장했죠. 그리고는 택배 상자 위에 서울 성준이 앞으로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주소를 적었습니다. 고운 글씨는 못 되지만 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곱게 담았다고 자신했어요. 며칠 뒤 상자가 도착했을 법한 날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싱숭생숭했습니다. 괜히 집 앞에 나가 우체국 트럭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며 성준이는 잘 받았을까,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감자 잘 받았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말들은 제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런 건 안 먹어요. 감자 같은 건 베란다에 놔두면 벌레 생기고 냄새도 나고 다음부터는 안 보내주셔도 돼요.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삐삐 하고 끊어진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마치 제 가슴을 콕 찌르듯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새벽 밭에 나가려다 문득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 동네 사는 순자 씨, 우리 친정 같았던 친구가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말자야, 나 이상한 걸 봤어. 혹시 너 서울에 감자 보냈니?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그 감자 상자와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엔 뭔가 말 못할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말자야, 내가 괜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망설였는데 아무래도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 씨는 손주 도시락을 가지러 아파트 단지 앞 분리수거장에 들렀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낯익은 상자를 보았다는 겁니다. 노랗고 튼튼한 테이프가 둘러진 박스. 그리고 그 위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서울 성준이에게라고 적힌 제 송을씨, 말자야, 그 상자
안 뜯은 채로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어. 테이프도 그대로고, 송장도 붙어 있고, 안에 감자들 아직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 너무 묵직했어. 나. 그거 보고 진짜 숨이 턱 막혔어. 그 순간 제 귀에서 웅궁거리던 소리가 멎고 온몸에서 피가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상자를 제가 어떻게 싸고 포장했는데 신문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싸고 상처난 감자는 고르고 골랐는데 제 손길이 닿은 그 상자가 그대로 버려져 있다니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준이가 내 아들이 그걸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늦게 퇴근해서 경비실에 맡겨졌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말을 하고도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걸 쓰레기장에 내다 버릴 수 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저는 결심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 전화기를 들고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서울로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택시 기사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이 밤중에 거긴 너무 멀고 요금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래도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돈 얼마든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가주세요. 꼭 가야 해요. 그 길로 저는 감자 상자가 버려졌다는 그 서울 아파트 단지를 향해 밤길을 달렸습니다.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저는 창밖 어둠 속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리까지 하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감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제 마음이, 저의 어미된 진심이 그 무심한 말 몇 마디와 함께 쓰레기장 구석에 내던져졌다는 사실이 저를 찢어 놓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듯도 몇 분 같기도 한 그 밤의 끝자락. 드디어 도착한 아파트 단지 앞. 그리고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둠 속 분리수거장의 가로등 아래 노란 테이프가 둘러진 감자 상자가 찌그러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상자 틈 사이로 흙이 묻은 감자 한 알이 굴러나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차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추위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 떨림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감자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내 사랑을, 내 시간과 노동과 고단한 삶의 전부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걸 그렇게 취급한 그 사람들, 내 아들과 내 며느리는 정말 나를 이 정도로 하찮게 여겼던 걸까요? 손끝이 저려올 만큼 꼭 쥔 두 주먹 그 안에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는 생각, 이 모욕, 이 침묵, 이 무시를 내 손으로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감자 상자를 다시 안고 아들 집 현관을 향해 걸어 올랐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보다 분노가 더 컸던 밤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감자 상자를 안고 숨을 골랐습니다. 문 앞까지 오는 길, 제 마음은 거센 파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단단해져야 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눈물도 지금은 모두 뒤로 밀어야 했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고요한 복도를 울리는 그 소리는 제 심장처럼
떨렸습니다. 잠시 후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은 차에 문을 연 며느리 유진이의 얼굴, 화장이 지워지지 않은 채 퇴근 후 막 들어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바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 속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불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안고 있는 감자 상자를 노려보는 그 눈빛, 그 눈동자엔 또 그거냐는 짜증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막으려는 손을 뿌리치지도 사과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거실 중앙까지 걸어 들어가 내려놓았습니다. 쿵, 감자 상자가 대리석 바닥 위에 묵직한 소리를 내며 내려졌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집안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두 팔을 꼭 껴안은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도대체 이 밤에 왜 오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침착한 듯 했지만 안에 있는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낸 상자, 너희가 버렸더라. 그 말에 유진의 눈썹이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순간 입을 열려다 막히는 듯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당당하다는 듯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아, 그건 저희가 요즘 감자 같은 건 안 먹어서요. 솔직히 보관도 어렵고 벌레도 꼬이고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금 그게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듯이 저를 설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걸 직접 보내요. 어머님, 그냥 마트에서 필요한 거 사 먹는 게 편해요. 이건 솔직히 짐이에요. 신경만 쓰이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감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흙이 묻은 채. 약간 멍이 든 감자. 그녀의 말대로라면 쓰레기인 이 감자를 손에 쥐며 물었습니다. 이게 짐이냐?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대신 눈을 피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감자만이 아니야. 내 마음이야. 내 손이 닿은 진심이고 너희 먹으라고 늙은 몸으로 일군 여름이야.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가 감자 하나 버린 게 아니야. 내 마음, 내 시간, 내 인생을 쓰레기처럼 내던진 거야. 그 순간 유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진심이면 다예요.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와서 소란 피우는 게 그게 진심이에요. 저는 그 말에 차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심을 몰라봐 놓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네가 말하는 소란은 내가 네 앞에 나타난 이 자체겠지. 내 진심이 네 생활에 스며드는 게 부담이니까 그런 말 해봐라. 내 진심은 어디까지 들어가도 되냐. 너의 냉장고엔 안 되고 베란다에도 안 되고 그럼 어디에 두어야 하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아들 성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뜬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감자 상자와 흙먼지를 둘러싼 장모와 아내. 그 장면은 분명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그 물음에 저는 천천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아직 못 열어봤다고 했던 감자 상자. 그게 거기 있었다. 내 아파트 쓰레기장 구석에 내 이름이 그대로 적힌 채 멀쩡한 테이프도 뜯기지 않은 차에 말이다. 성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돌아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유진, 그게 사실이야.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거짓은 침묵으로 드러났고 진실은 감자 상자 위에 적힌 제 송글씨처럼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성준이의 물음에 유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눈을 깔고 입술을 한번 질끈 깨물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성준이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유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님이 보내주시는 건 알겠는데 매번 이런 시골 음식들이 오면 냄새도 나고 애한테도 맞지 않고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더는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손으로 키우고 땀 흘려 캐서 보낸 그 감자들이 네, 아이한테 냄새 나는 거지였냐. 유진은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기 입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저희 나름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이제는 시대도 다르고 식습관도 바뀌었어요. 그걸 굳이 고집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식습관이 달라졌다. 결국 당신 방식은 구식기라는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감자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이다. 나는 구식이다. 서울 아파트 살지도 못하고 인터넷으로 장도 못 보는 사람이다. 나는 내 말대로 냄새, 나는 감자나 키우고 흙 묻은 손으로 밥 짓는 사람이다. 성준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었잖아. 받아놓고 포장도 안 뜯고 그대로 버리는 게 그게 사람 할 짓이냐고. 유진은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버렸어.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받고 싶지 않은 선물? 나한테 필요 없는 짐을 왜 억지로 받아줘야 해? 난 나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식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같은 집 안에 있어도 누군가는 냄새, 나는 존재로, 누군가는 불편한 손님으로 여겨진다는 걸. 저는 일어나 상자 위에 헝클어진 감자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성준이의 눈가엔 죄책감이 떠올랐고 유진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시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성준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네가 미안해야 할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근데 말이다. 다름을 말할 땐 말투에도 존중이 있어야 하는 거다. 진심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감자 상자를 다시 안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유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요. 그 말은 분명히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차가운 말에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탁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나에게 문을 닫는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아파트에서 나와 다시 시골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을 함부로 내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일의 끝을 내 손으로 직접 마주하겠다고. 서울에서 돌아온 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감자 한 자루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놓인 사분비에 젖어 녹슨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한여름 장마가 시작됐고 빗소리는 하루 종일 집 안 구석구석을 적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감자 하나를 삶아 보았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 한때 성준이의 웃음을 떠올리게 하던 그 향이 이제는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부엌 찬장, 안쪽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빈 택배 상자들을 정리하다 그때 보낸 감자 상자의 택배 송장 원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소를 다시 봤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XX동 XX아파트, XX동 XXO, 틀림없이 제가 늘 보내던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송장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인쇄된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송 완료 경비실 수령, 수령인 확인 서명 없음.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비실 수령, 서명 없음. 그날 며느리가 말하길 감자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이 없다고요. 그리고 성준이는 아직 못 열어봤다고 했고요. 그럼 누가? 언제? 그 상자를 열지도 않고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걸까? 성준이는 진짜 감자 상자의 존재조차 몰랐던 걸까? 그 순간부터 저는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말투,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말, 서로 불편하지 않게요.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대어 이상 너 같은 시어머니는 필요 없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몇 달 전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봄에 보냈던 유자청, 그땐 유진이 잘 받았어요. 너무 귀찮게요 하며 웃었었죠.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의미를 그땐 몰랐습니다. 그저 서울 사람답게 표현이 좀 쌀쌀맞은가 보다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불편한 진심을 에둘러 말하지 않으려는 위선이었고 그동안 제가 보낸 것들, 말린 고추, 누룽지, 콩자반 모두 그녀에게는 시골 냄새, 나는 짐이었을 가능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는 걸. 며느리는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조용히 제가 이 가족 안에서 자취를 감추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안 보내셔도 돼요. 다 잘 먹었어요. 그 모든 말이 사실은 오지 마세요. 사라지세요. 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위선을 아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다시 택배 송장을 접어 장롱 속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돌을 맞은 손주가 감자를 들고 환하게 웃던 사진, 성준이의 결혼식 날, 제가 감자밭에서 캐온 감자전으로 상을 차려 서울 손님들이 놀라워하던 모습, 그 사진들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분명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가족에게서 벗어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종이와 펜을 꺼내 한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은 한 번만 버려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쓰며 제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이건 단지 감자 상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 존재 자체를 없던 일로 하려는 누군가의 조용하고 치밀한 계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으로, 내 목소리로 이 모든 거짓된 평화를 끝내야 한다고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고 마당의 흘길은 진창이 되어 제 발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는 진창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냈던 택배 기록들을 손으로 적으며 정리했고 그중 3건의 송장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경비실 수령, 서명 없음이 적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파트 택배는 보통 수령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번 서명이 없는 건 분명 누군가 일부러 받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택배를 보내던 물류업체의 앱에 로그인해 배송 완료 사진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송 기사분이 남긴 사진, 화면에는 멀쩡히 테이프가 감긴 제 상자가 아파트 분리수거장 옆 재활용 종이 더미 위에 무심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자가 배달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경비실도 아닌 아파트 1층 쓰레기장 옆에 처음부터 내려놓은 것입니다. 즉, 그 상자는 받지도 않았고 열어보지도 않았고 집 안에 들어간 적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유진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감자 잘 받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태연히 웃으며 내뱉은 위선의 말. 거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며느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거짓의 연극에 아들 성준이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왜냐고요? 바로 그날 밤 감자 상자 앞에서 제가 말했을 때 성준은 너무도 침착하게 그리고 너무 빨리 미안해요. 엄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순간적인 상황이라 해도 그 안에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놀라는 반응이 없었다는 것, 그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며느리의 행동을 알고 있었고 그걸 묵인했으며 심지어는 엄마가 상처받지 않게라는 핑계로 그 모든 걸 눈감아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더 큰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무관심은 가장 잔인한 폭력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웃으며 지나친 수많은 날들 속에서 나는 이미 무수히 부서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쯤 되면 멈춰야 한다고요. 이쯤에서 그냥 잊고 넘겨야 한다고요.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바로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마을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간 후배 희정이 희정아, 너 혹시 그 아파트 단지 쪽에 아직 다니니? 왜요, 언니? 그 단지 안에 버려진 택배 상자 사진 하나만 찍어줄 수 있겠니?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틀 뒤 제게 전송된 한 장의 사진, 서울 아파트 분리수거장, 그 안에 찌그러진 감자 상자, 테이프가 그대로인 채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방치된 사진. 그 순간 모든 조각이 제자리로 맞춰졌습니다. 이제 나는 감자 상자가 아니라 진실의 상자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이제 그들 앞에 직접 꺼내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사진 한 장, 그 찌그러진 감자 상자는 더 이상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짓을 말한 자의 흔적이었고 진심을 밟아버린 자가 남긴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울지 않기로, 서러워하지 않기로, 대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복수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안갚음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를 지우려 한 사람들에게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날의 사진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송 확인 화면, 경비실 서명 누락 내역, 버려진 상자 사진, 며느리의 문자 기록, 그리고 제가 보낸 모든 택배 송장들, 그 다음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실명은 아니었지만 사진 속 감자와 진심을 묶어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80 가까운 나이에 흙 묻은 손으로 감자를 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먹으라고 밤잠 안 자고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 아파트 쓰레기장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직도 진심이면 다 된다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 한 장, 멀쩡한 감자 상자가 쓰레기 더미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 댓글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이게 실화인가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요. 이거 어디 아파트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줄씩 진심을 적고 사진을 한 장씩 올렸습니다. 며칠 후 그 SNS는 조용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 몇몇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말자야, 혹시 그 이야기? 너 이야기 아니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냐, 그냥 어디선가 본 이야기야. 하지만 그 말 뒤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거짓은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준아, 이번 주말 내 아버지 제사야. 우리 집으로 오너라. 유진이도 꼭 데리고 오고.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던 성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꼭 같이 가야 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집 사람인데 안 오면 쓰겠냐. 이건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고 거짓을 인정하게 만드는 무대였습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어색하게 제 집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짙게 하고 왔고 성주는 시선을 피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감자전 하나뿐이었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밥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감자전만 있어. 이 집에선 그게 가장 값진 음식이거든.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성주는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조용히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렸던 감자 상자가 쓰레기 더미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사진. 유진은 흠칫하며 눈을 부릅떴고 성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왔던 날. 이게 내 눈앞에 있더구나. 그리고 며칠 후 희정이가 다시 가서 찍어줬지.
이건 너희가 버린 감자가 아니라 내 진심이 버려진 순간이야. 유진은 당황한 듯 변명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그건 오해가.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젠 설명 안 들어도 돼.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지킬 거야. 네가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가족 대접 안 받을 거다. 그 순간 공기는 숨 막힐 듯 고요했고 유진은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주는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사상 앞에 둘러앉은 친척들과 이웃들, 오랜만에 모인 얼굴들이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음식을 입에 넣고 있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상위에 올린 사진 한 장, 그리고 감자전 한 접시가 모든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거 서울에서 찍은 거라면서요. 이웃집 정순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보낸 감자 상자, 테이프도 안 뜯은 채 저기 버려졌더라고요. 순간 주변이 술렁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저걸 왜 버려요? 누가? 저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네가 직접 말해봐라. 이 사진 처음 보는 거니? 유진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젓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땐 정신이 없어서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참 편리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 말이 곧 인정이라는 걸 그녀는 몰랐습니다. 정숙 이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시어머니가 손으로 캔 감자를 그렇게 버려도 되는 거야. 이제까지 한 번도 소리 낸 적 없는 고모부가 조용히 탄식했습니다. 그게 자식이냐? 저건 진심을 발로 밟은 거지.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고 그녀는 점점 등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은 매섭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방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감자전은 내가 그날 버려진 상자 옆에서 주워온 감자로 만든 거다. 지금 내 입에 들어간 그 감자가 내 진심이고 네가 버린 것이다. 성준이의 젓가락이 멈췄고 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망신 주시려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이미 스스로를 망신시킨 거다. 나는 단지 그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야. 정적 속에서 누군가가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건 놀랍게도 마을에서 가장 말이 없던 큰 이모였습니다. 진심은 때론 이렇게라도 보여줘야 해. 그래야 함부로 무시 안 해. 그 박수는 조용했지만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의 도망치듯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주는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삼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말랐으며 얼마나 오래 괜찮은 척하며 살았던가.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도 내 고생도 내 진심도 사람 앞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나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때론 복수보다 강하단다. 그걸 오늘 모두가 알았겠지.
제사 후 어색하게 자리를 떠났던 유진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준이만이 부엌을 오가며 말없이 밥을 차리고 물을 올리고 마당에서 감자를 깎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조용하고 무거운 표정. 그러다 오후쯤 그가 조용히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시간 좀 괜찮을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마루에 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바람은 서늘했고 매미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성주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그 무릎 꿇은 모습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어깨가 들썩이는 소리, 그리고 마루 틈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 자국만이 보였습니다. 사실 감자상자, 난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처음엔 진짜로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유진이가 하는 걸 봤어요. 경비실에 온 택배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장 옆에 두는 걸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괜히 싸움 날까봐 엄마는 모르시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제 물건이 제 마음이 몇 번이고 그런 식으로 버려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엄마, 성주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유진이가 몰래 엄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에요. 제가 사인한 것도 있어요. 엄마가 예금하셨던 통장, 제가 병원비 핑계로 요청했던 적 있었잖아요. 제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때 그 돈 일부를 유진이가 자기 엄마 병원비랑 부모님 제주도 땅 계약금에 썼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이 제가 허리 굽혀 캐낸 감자 팔아서 모은 그 돈이 나를 무시한 그 집안에 쓰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내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난 바보였구나.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주는 걸 네가 감사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심지어 그게 부담일 수 있다는 것도 몰랐지. 하지만 성준아,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 넌 나를 팔았던 거야. 성준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다 돌려놓을게요. 엄마가 원하시면 유진이랑도 이혼할게요. 그 순간 저는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도 아니라 그저 싸늘한 고요함. 이혼은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너희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성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저 땅만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진과 마주 앉아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내 진심을 어떻게 밟았는지 오늘 내 남편 입으로 다 들었어. 이제 이 집은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아.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앙다물고 방에서 조용히 짐을 챙겨 서울로 떠났습니다. 성준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차역 플랫폼 끝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땐 다시 감자 한 알이라도 손에 쥐고 이 마당을 밟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들녘 큰 겨울 내내 숨죽였던 생명을 조금씩 풀어내고 밭 가장자리에 심어놓은 감자싹이 푸른 빛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햇살을 쬐일 때면 문득문득 지난 계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쓰레기장 옆에 던져졌던 감자 상자, 무릎 꿇은 아들의 울음, 그리고 말없이 사라진 며느리의 뒷모습까지 한때는 그 기억들이 가슴을 쥐어짜듯 아프고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괴로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젠 그 모든 상처가 내 땅속 깊이 묻힌 감자처럼 천천히 썩고 그 위로 새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택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대신 제가 키운 감자는 근처 경로당에 가져다 드리고 홀몸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말자씨, 손맛이 살아있었. 그 소리에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그저 땅이 좋은 거죠 뭐. 그들의 입가에 감자가 올려질 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안부만 주고받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전히 미안한 듯한 목소리, 그리고 조심스레 묻는 말. 엄마, 감자밭은 잘 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응, 잘 있지. 내년엔 더 크게 키울 거야? 그리고 나 혼자 먹을 거야. 그 말 끝에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어렴풋한 희망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내 진심은 더 이상 택배 상자에 담지 않습니다. 대신 내 두 손으로 흙을 일구고 땀 흘려 키운 작물로 내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말이 없지만 정직합니다. 주면 자라고 거두면 안깁니다. 그 단순한 진실이 사람보다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자를 다시 택배로 보낸다면 그건 아마 이 세상 어딘가에서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일 겁니다. 그 전까진 이 감자들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익혀질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누군가 내 진심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마음을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진심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온기일지 모릅니다.